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소화원미경님 들어오셨고요. 잘살아보자님도 들어오셨네요. 행복블루님도 오셨습니다. 행복블루님, 김진표 탄핵은 안 되나요? 국회의장은 탄핵 절차가 따로 없고요. 불신임 절차가 전에는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불신임을 하기는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도 불신임 절차가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호수공원님 들어오셨고요. 장모님 말복에 삼계탕 특으로 한 그릇 넣어 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성상훈님 오셨습니다. 조수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경제위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조기 레임덕.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자꾸 한 발 한 발 경제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는데,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됐고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 파탄, 제2의 IMF와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글쎄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아, 그런 거 없다, 그럴 일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정권은 이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마치 이 잼버리 대회를 망쳐버리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과 상당히 좀 겹쳐 보이는 대목이죠. 가만히 보세요. 이 잼버리 대회가 이렇게 폭염이나 이 침수 때문에 망칠 수 있다라는 경고는 1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심지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까지 나왔는데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이런 위기, 이런 사달을 냈습니다. 이 잼버리 대회라는 것이요, 사실 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경기장을 새로 짓습니까? 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는 그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맨 땅에 야영을 하는 거예요. 잼버리 대회라는 게 야영이잖아요. 야영. 자연 속에서 야영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야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평지와 충분한 나무 그늘 같은 걸 확보해 두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게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건물이나 텐트 같은 것만 확보해도 충분히 가능했던 겁니다. 따라서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1년 전이라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적어도요, 이 폭염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침수가 되는, 이 행사장이 침수가 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경고가 있었는데도 방치를 하다가 결국에 국제 행사를 말아먹고 국제 망신을 하게 된 이런 윤석열 정권이라면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어도
글쎄 수수방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위기가 빵 터지면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레임덕이죠. 좋게 말해 레임덕이고 안 좋게 말하면은 쫓겨나는 거죠. 탄핵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뭐 레임덕이고 나발이고 없겠지만, 자, 탄핵을 피해서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한다면 레임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고집은 또 뒤겠어요. 존심도 더럽겠어요. 절대 자기 발로 내려올 사람은 아니죠. 쪽팔리더라도 버티겠죠. 내려오는 쪽팔림보다 버티는 쪽팔림이 훨씬 작다라고 생각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쪽팔리는 게 내려오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내려오게 돼서 겪게 되는 쪽팔림보다 훨씬 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버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면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기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경제 위기 지금 어느 정도로 심화되고 있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경제 전문가들의 눈에 보였고 올 초쯤에는 저 같은 기자들 눈에 보이고 아마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모든 국민들의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 글쎄요, 윤석열 글쎄 그닥 전망이 밝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레임덕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상, 하다못해 민주당이 현재 의석보다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140석 이상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곧바로 레임덕에 옵니다. 민주당이 한 10석 이상 줄고 그 국민의힘이 20석 가까이 추가로 얻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윤석열은 레임덕을 피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의 조기 레임덕은 이미 불 보듯이 훤하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자, 문제는 벌써 이런 경고들이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지난해 무려 8.7%로 줄어서 10년 전으로 회귀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GDP 축소 규모로 보자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줄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줄은 나라가 어디게? 일본이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10%가 넘게 축소됐어요. 결국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일본하고 똑같이 가는 거지. 결국에 보자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우려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작년에 8.7%나 GDP가 줄어서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GDP가 지난해 GDP가 8.7% 무려 2,000달러 이상 줄었다라고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언론도 받아 쓰질 않더라고. 근데 이번엔 거의 일제히 다 받아 쓰고 있대.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그만큼 경제 위기가 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년 전으로 경제가 후퇴했다, 이런 보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경에서도 SBS도 이렇게 일제히 우리나라 경제가 뒤로 후퇴했다라고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게 많았지, 근데 후퇴하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었다? 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딱 3차례 있었습니다. 언제? 12.6 그 박정희 죽었을 때, 그때 거의 쿠데타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그 다음에 또 언제? IMF 때 한 15%가 줄었죠. 그 다음에 언제 줄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요렇게 3번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에 약간 축소된 게 조금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이명박 때, 그 리먼 브러더스 때 국제 외환 위기에서 또 한 번 줄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4번, 적게 보면 3번 정도의 위기 그렇게 줄었습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만 줄었어. 정치적 위기가 됐든 경제적 위기가 됐든 아니면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 보건의 위기, 질병상의 위기가 왔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줄었지 특별한 위기가 없는데도 줄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 보세요. 뭐 IMF가 터졌어. 아니면 국제 외환 위기가 터졌어. 아니면 코로나가 터졌어. 아니면 쿠데타가 났어. 아무것도 안 났어. 근데 줄었어. 뭐지? 예.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GDP가 준 거는 위기가 터져서 그것 때문에 줄었는데 이제는 뭐 별다른 위기가 없는데도 줄었어. 결국 뭐다? 경제 그 자체에서 위기가 생긴 거예요. 외인성이 아니라 내인성으로 위기가 생긴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재밌는 부분이 그래요. 세계은행의 경고.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2% 계속 저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게 벌써 3월 달에 나온 보도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중앙일보는 뭐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GDP가 한 50년 동안 30배 뛰었다고, 80배 이상 뛰었다고 이런 보도를 내고 있어. 얘들은 뭐 갑자기 이 뜬금없이 50년 전에 비해서 뭐 80배가 뛰었다. 뭐 그거 비교하면 뭐 하는데. 지금 그거 비교할 때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즉 중앙일보는 현재 지금 윤석열 정권이 혹시라도 경제 위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를 맞을까 봐 쉴드 쳐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요. 이제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여러 번 제가 5월 달에도 보도해 드렸어요. 5월 달에부터 보도해 드렸어요. 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은 GDP가 우리나라가 총 생산이 8.7%가 아니라 8.1%가 줄었다라고 나오죠. 소득은 7.9%가 줄었다. 총생산 GDP는 8.1%가 줄고 소득은 7.9%가 줄었다. 이게 언제적 데이터냐? 이게 지난 5월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1.2%에 그쳤다는 겁니다. 소득은 줄었죠. 그런데 왜 이게 경제 성장이 1.2%씩이나 되냐? 마이너스가 안 나오느냐? 그거는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소득이 대폭 줄었는데 그래도 원화 기준으로 하면 조금 늘었나 봐요. 자, 그래서 억지로 달러 기준으로 하면 줄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늘었으니까 억지로 1.2% 늘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다는 것이 지난 5월 달부터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자료, 이미 이게 지난 5월 달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자료입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성장이 계속해서 추락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해 1.2%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인데 그나마 억지로 끼워 맞춰서 1.2% 성장한 걸로 나왔는데 올해는 뭐 1.5% 성장에 그칠 거다. 결국에 우리나라 지금 GDP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는 2.4%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그마저도 성장 전망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 원래는 2.6%까지 성장할 거라는 견해가 많았는데 이제는 2.4%. 모릅니다. 몇 달 뒤가 될 때는 2% 밑으로 떨어질런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IMF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을 IMF가 1.4%로 전망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몇 단계씩 이렇게 추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누구한테 뒤졌다? 러시아, 브라질한테 뒤졌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앞질렀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탈리아를 앞질러서 사실상 G7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 이탈리아 빼고 이탈리아나 이런 거 빼고 한국을 G7에 포함시키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 얘기는 다시는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또 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수치도 나왔느냐면 소득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소득, 1인당 GDP는 일본이 조금 더 많은데 1인당 소득, GNI로 하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다라는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보도가 2021년에 나왔단 말이야. 아니,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뒤집어진 겁니다. 황당하죠. 그 많았던 그 장밋빛 전망이 윤석열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모조리 검은빛으로, 흑빛으로 다 바뀐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유권자들 참 틀려 먹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이 경제 성장, 우리가 언제 일본을 앞질러 봅니까? 예?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이제 5, 6년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2.5배 정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GDP 규모로 하자면 일본이 여전히 우리보다 큽니다. 하지만 이제 1인당 소득 우리가 앞질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앞질르기 적어도 우리 개개인이 사는 정도는 일본보다 잘 산다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드디어 광복 70년 만에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앞지르는 그런 뿌듯한 시기였는데 그 뿌듯한 시기가 1년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이 정말 참담한 상황 아니에요? 이게 참담 그 자체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유권자들 참 더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일본을 앞서고 이탈리아를 앞서는 수준까지 이렇게 키워놨으면 정권 재창출은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치가 아니라 민생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 더 박수 받고 더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윤석열 같은 이런 개차반한테 정권을 넘겨준단 말이야? 그렇게 경제 성장을 열심히 해놨는데 이쯤 되면은요, 유권자들의 수준이 문제인 거야. 수준이. 진짜 이 찍들하고는 정말 이제는 상종도 하기 싫어.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설득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시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가 밭갈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참 절망스럽죠. 자,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로 줄었느냐? 대만에도 뒤졌답니다. 자, 우리가 대만을 계속 조금씩이라도 앞서오고 있었는데 그 대만한테 추월을 당한 게 작년이었어요. 대만이 올해 32,000달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32,000달러에서 조금 빠져요. 그러니까 한 100달러 정도 차이로 우리가 대만에 뒤졌습니다. 근데 대만은 지금 텐센트라든지 이런 반도체 호황 때문에 성장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계속 성장 쭉쭉쭉쭉 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죠. 주저앉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떨어졌느냐?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게 정말 참혹한 것이 대만이 잘해서 우리를 앞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 대만이 우리를 앞지른 상황인 거죠. 보세요.
우리가 계속 쭉 앞섰어. 심지어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 이 코로나 때 그 격차가 좀 줄다가 자, 그래 격차가 좀 줄었는데 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갑자기 예, 성장세가 줄어버렸어. 대만은 계속 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고 우리가 잘해서 아니 대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대만도 보면은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성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줄기는 줄었어 여기가. 근데 우리는 더 많이 줄었지.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대만한테 추월을 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앞질렀다고. 18년 만에 우리가 대만한테 뒤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대만한테 우리 옛날에 그렇게 크게 뒤진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누구나 뭐 아시다시피 이런 추락은요 예상됐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우리나라의 이런 그 경제 규모 추락은 뭐 얼마 전부터 사실은 예상이 돼 있었어요. 한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쳤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경제 규모가 성장세였는데 갑자기 우리가 추락된 거는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데다가 환율이 급락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좀 예상돼 있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7% 성장한 것도요. 사실은 상반기 동안에 성장한 게 대부분이고 하반기에는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상반기에 1.7% 성장했다니까. 만약에 조금씩이라도 하반기에 성장을 했었으면 2% 한 2.5%까지는 성장했을 거였습니다. 원래 작년에 우리나라 성장 예상치가 3%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 반토막으로 떨어진 거예요. 올해는 또 반토막이 났고 여기에 환율까지 떨어지니까 당연히 뭐 경제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한때는 이탈리아를 앞질렀다라고 했는데 다시는 우리가 이탈리아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꿈을 꾸기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문제는 올해예요. 올해는요 상황이 더 나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입니다. 6월, 7월에 반짝 흑자를 보았다고는 하지만 하반기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반도체 수출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개선될 수 있는 조짐이 없어요.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도 적자지만 재정 적자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상반기 6월까지 적자, 재정 적자 수준이 벌써 54조 원입니다. 윤석열이 그랬잖아.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함부로 써가지고 뭐 재정 파탄이 났다. 우리는 돈 아낄 거다. 돈 아꼈는데 이거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 왜 이렇게 됐지? 간단하죠.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재정을 어디다 썼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쓴 거야. 기업들한테 돈 주는 것보다 국민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보조금 챙겨주고 그래서 아이들 우유 챙겨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우유 챙겨줘봐. 그러면 아이들은 우유 먹어서 좋고 우리 농민들은 우유 팔아서 좋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이 증가합니다. 자,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은 많이 팔아서 좋아. 그 다음에 우유를 각 학교에 뭐 어린이집에 공급해주면은 그냥 우유가 걸어서 가나? 아니잖아요. 배달을 해줘야 되죠. 유통 과정이 필요하겠죠. 유통 과정을 거치니까 또, 그 과정에서 또 부가가치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봐,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뭐 정치적 보조금 이러면서 다 잘라버리니까 애들 우유값을 쫙 잘라버리니까 당장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팔아야 되던 작년까지 멀쩡히 팔던 우유를 못 팔게 된 거 아니야. 작년까지 우유 배달한다고 돌아가던 택배차가 안 돌아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소득이 줄겠네. 소득이 줄었으면 세금이 적게 거치겠네. 세금이 적게 거치니까 재정적자 나겠네. 이런 거예요. 자,
윤석열 정권은 아주 바보 같은 정권인데, 자, 우리가 우유값 100억 원을 지원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유값 100억 원은 부모들한테 지원이 되겠죠. 근데 이 우유값은 어디로 갑니까? 예, 어린이집으로 가요. 어린이집에서는 자, 그 돈을 가지고 다양하게 뭐 또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간다? 예, 우유 회사로 갑니다. 우유 회사에서 농민들한테 갑니다. 농민들을 통해 다시 이게 우유가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우유 회사 뭐 택배 이렇게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투입된 돈은 100억이지만 실제로 생산되는 부가가치는 그 몇 배가 된단 말이에요. 100억 원어치 우유를 그 살균하고 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살균하고 포장하는 돈. 자, 그렇게 했으면은 그게 또 배달하려면 택배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과정을 보세요. 100억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걸 왕창 윤석열이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뭐부터 줄입니까? 저소득층한테 가야 될 보조금을 딱 줄여버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저소득층 지원이 저소득층한테만 끝나는 거 아니야? 줄 아세요? 아니요. 그 돈이 다 결국에는 기업으로 흘러가고 온 사회의 경제를 돌린단 말이야.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조금을 그 재정에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금은 국민이 내지만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기업이 내는 세금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리고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야. 내가 내는 세금이 많겠어? 이재용이 내는 세금이 많겠어? 당연히 이재용이 많겠죠. 세금이 늘어나면은 내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재용 세금이 늘어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업 한다든지 부자들은 세금을 줄이고 싶은 거야. 지들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세금 줄인다, 는다 해서 우리 같은 시민들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우리는 세금이 늘어도 몇 푼 늘고요. 세금이 줄어도 몇 푼 줄어. 근데 기업이나 부자들은 세금이 팍팍 늘거든. 그러니까 지들 보기에는 보조금 들어간 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보조금 줄여라. 정치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개나발을 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근시안적인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입니까? 근데 이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을 누가 떠든다? 예, 극우 틀딱 유튜버들이 떠들고 극우 틀딱들이 떠든 얘기를 윤석열이 그대로 받아서 다시 리바이벌 하니까 나라 경제가 이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사실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써야 돼. 재정으로 풀어야 돼. 안 풀잖아.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보조금을 푸는 거예요, 일단. 근데 뭐 아낀다고? LA. 자, 경기가 침체되고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빨리 경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그걸 끊어버렸어. 그러면 경기는 더 나빠져. 그러면 세금은 더 안 거쳐. 그러면 재정은 더 나빠져. 악순환이에요. 윤석열은 바본 거지. 사실 윤석열이 바보라기보다 기업가라든지 우리나라 부자들, 극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놈들이 너무 단세포적인,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는 개뿔도 모르는 것이 당장 지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만 아까운 거지. 아유, 씨, 진짜. 근데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나 문제겠어. 지금 써야 될 재정이 부족해. 그런데 차관도 안 만든다 그러잖아요. 국채도 발행을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진짜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대요, 실제로. 지금 가계고 기업이고 다 위험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요. 전문가들이 계속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채 총액이 늘고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는 건 침체되는 건데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빚을 못 갚는단 말이야. 빚을 못 갚는 가계가 늘어나고 빚을 못 갚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기업은 연체가 준대. 대기업은 줄고 중소 영세상인 가계 연체율이 상승한대요. 결국 뭐다? 예.
없는 사람들만 지금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어느 정도 가계부채가 늘었느냐고요? 심각해요. 지금 심각해. 자, 지금 5대 시중은행 대출 잔액입니다. 지난 6월 달까지예요. 자, 5대 은행의 대출 잔액이 이 정도입니다. 급제 1월 달에 700조 수준인데 지금 730조가 됐고요. 지금 제가 그 7월 말까지 해보니까 벌써 760조 가까이로 늘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출 규모가. 가계 대출은 비슷한데 기업 대출이 많이 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가계 대출은 어디에서 많이 는다? 5대 시중은행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또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어요. 그래서 가계 대출이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은 별로 안 늘었는데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5대 은행에서의 대출 잔액은 비슷하지만 그 밖에 다른 은행, 보험사라든지 또는 카드사라든지 캐피탈사라든지 이런 데서의 가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연체율이 심각하다. 그래서 못 버티고 쓰러지는 가계와 기업이 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연체율이 상승. 신용불량자 속출. 300만 명은 최소 생계도 거덕.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이 언제 때부터? 6월 이후에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티가 안 나지만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굶어 죽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우리 가족이 될지 여러분이나 내가 될지는 몰라요. 자, 금융권 연체율 추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저축은행,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보세요. 연체율이 5.7%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게 2018년 이후에 계속 줄다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2.5%로 반토막으로 줄었어. 반으로 줄었어, 연체율이.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2배가 늘은 겁니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서민들 경기가 안 좋다는 거지. 상호금융도 마찬가지. 1.17%에서 2.42%. 역시 2배가 늘었어요. 캐피탈사 0.86에서 1.79, 1.5배가 늘었어. 카드사도 마찬가지. 은행만, 대형 은행만 비슷한 수준이에요. 왜? 대형 은행들은 가계 대출을 확 줄여놨거든. 특히 가계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한 거는 그대로 내주는데 생활자금 대출은 다른 데서 했거든. 그러니까 생활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히 연체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연체율 5%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 특히 가계대출 연체. 이거는 이제 각 금융기관별 연체율이고요. 이거는 가계대출 연체율인데 문재인 정부 말에 0.16%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0.32%로 딱 2배가 됐네. 자, 경기 침체도 겁나고요. GDP가 줄어든 것도 겁납니다. 근데 진짜 겁나는 거는 대출이에요.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대출액도 늘어나고 연체액도 늘어나. 그럼 뭐예요? 부실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다? 망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자, 가계대출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도 지금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답니다. 중소기업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보도까지 나왔느냐? 이거 맨 마지막에 까만색 요거요. 조선일보 보도거든요. 무섭게 올라가는 은행 대출 연체율. 최근 3, 5년 내에 가장 최고였다. 네. 그런데 여기에 주담대도 껑충 뛰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서 빚을 막는, 비싸서 집 사고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드디어 임계점에 이르렀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임계점에 이르렀대. 오, 심각하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0.46%까지 떨어뜨려 놨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1% 이상으로 대폭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연체율이 2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대출 잔액도 계속 늘고 있는데 연체율은 더 빨리 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는 원화 대출 연체율 추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원화 대출이겠죠. 원화 대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출 받은 총액을 계산해 봤더니 그 중에서 연체율이 0.36%까지 올라갔더라. 문재인 정부가 0.2%로 넘겨줬는데 0.36%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셈이죠. 자,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지금 가계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압박 수준, 그러니까 가계와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중소상인들이나 이런 분들, 자영업자들이 겪는 이 어려움이 문재인 정부보다 딱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개선될 조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경제는 일단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수출이 되는데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별로예요.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밖의 나라로는 뭐 그닥이에요. 그닥. 더 황당한 것은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이른바 국민 고통지수라는 겁니다. 이 국민 고통지수가 지금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고통지수는요. 물가 상승률에다가 실업률을 더한 것인데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빨리 늘죠. 자, 경제 폭망의 시기가 접어든 겁니다. 자, 경제가 폭망. 근데 윤석열 정권 대책이 없어요. 하지만 대책이 없다고 해서 지들만 망하면 되는데 우리까지 같이 망하는 게 문제죠. 아마 경제가 이렇게 계속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도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수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근근히 지지율을 이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부터 진행될 경제 위기에서는 수사 가지고 안 먹힐 겁니다. 경제 위기도 검찰 수사로 돌파하려는 게 윤석열 정권인데 이제부터는 그마저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게 힘들면은 남이 수사를 받든가 말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집안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요.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정권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국민의힘한테 패배를 안겨주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질 겁니다. 지지율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나 윤석열 지지율이나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을 수가 있지만 막상 실전에서 투표를 해보면 편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왜? 아슬아슬하게 계속 국민의힘이 지는 거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윤석열의 레임덕은 좀 더 빨리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전망한 것이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은 레임덕에 들어갈 것이다. 총선까지 경제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가계 대출이나 기업 대출이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아마 윤석열의 레임덕은 아마 내년 총선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예측도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총선에서 이겨도 레임덕은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렵게 되면은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훈수를 두는 그 과정에서 그 국정 최고 책임자의 그 리더십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경제 위기가 와서 윤석열이 흔들리게 될 경우 제일 피보는 건 물론 윤석열이겠지만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제일 피보는 것은 한동훈일 거라고. 왜? 검사들 정권 줘봤더니 아무것도 못하네. 뭐 그런 결론이 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남몰라님 들어오셨고요. 선돌님 오셨습니다. 그날들님 오셨네요. 크리스 신님 오셨습니다. 짱돌 두개님, 부동산은 일본처럼 갈 것이다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떨어질 거라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심각하죠. 은행이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한 7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인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흔들리겠죠. 다 주택담보대출이 부실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들이 망하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